삼나무에서 푸드득 날아오르는 저녁바람 속 까마귀가 크도다 하는 노래가 있지만, 여기 창에서 내려다 보이는 삼나무숲 앞에는 오늘도 잠자리떼가 흐르고 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잠자리들의 흐름도 다급하게 속력을 내는 것 같았다. 시마무라는 출발 전 역 매점에서 새로 나온 이 지역의 산 안내서를 사왔다. 그것을 눈에 띄는 대로 읽고 있자니 이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국경의 산들 중 어느 한 정상 부근에는 아름다운 못과 늪을 잇는 오솔길이 있어 일대의 습지에서 다양한 고산식물이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고추잠자리가 무심히 논일다가 모자나 사람손, 때로는 안경테에까지 날아와 그 한가로움이 도시의 잠자리와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씌어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잠자리떼는 뭔가에 쫓기고 있는 듯 보인다. 날이 저물수록 거무스름해지는 삼나무숲 빛깔에 제 모습이 사라질까 초조해하는 것 같다. 먼 산은 석양을 받아 봉우리에서부터 단풍져 내리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사람은 참 허약한 존재예요. 머리부터 뼈까지 완전히 와싹 뭉개져 있었대요. 곰은 훨씬 더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도 몸에 전혀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데, 하고 오늘 아침 고마코가 했던 말을 시마무라는 떠올렸다. 암벽에서 또 조난사고가 있었다는 그 산을 가리키며 한 말이었다. 곰처럼 단단하고 두꺼운 털가죽이라면 인간의 관능은 틀림없이 아주 다르게 변했을 것이다. 인간은 얇고 매끄러운 피부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노을진 산을 바라보노라니 감성적이 되어 시마무라는 사람의 살결이 그리워졌다. 나비, 잠자리, 여치 하는 그 노래를 이른 저녁 식사 때 서툰 샤미센으로 부르는 게이샤가 있었다. 산 안내서에는 등산로, 일정, 숙박소, 비용 등이 간단히 적혀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자유로운 공상을 키워주었다. 시마무라가 처음 고마코를 알게 된 것도 아직 눈이 희끗희끗한 가운데 실록이 싹을 틔우는 산을 걸어 이 온천 마을로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 자신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산을 이렇듯 바라보고 있자니 지금은 가을 등산철이라 산으로 마음이 이끌렸다. 무의도식하는 그에게는 일없이 굳이 힘들게 산을 걷는 것 따윈 헛수고의 표본인 듯 여겨졌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또한 비현실적인 매력도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줄곧 고마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까이 와 보면 왠지 안심이 되는지, 아니면 벌써 그녀의 몸과 너무 가까워진 탓인지 사람 살결이 그리워지는 마음과 산에 이끌리는 마음이 마치 똑같은 꿈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고마코가 자고 간 직후라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 혼자 앉아있다 보면 부르지 않아도 고마코가 올 법도 하다고 기대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하이킹 온 여학생들이 활기있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기로 하고 시마무라는 일찍 자리에 들었다. 마침내 늦가을 비가 내리는 모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고마코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겉옷도 그저 평상복 차림이었다. 잠이 깼어요? 하고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이쪽을 보았다. 무슨 일이지? 잠이 깼어요? 모르는 사이에 와서 잔 게 아닌가 하고 시마무라가 이부자리를 둘러보며 머리맡의 시계를 집어들자 아직 6시 반이었다. 이르군. 벌써 하녀가 불을 넣으러 온걸요. 쇠주전자가 아침을 알리는 김을 뿜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하고 고마코는 다가와
그의 머리맡에 앉았다. 흡사 가정주부 같은 동작이었다. 시마무라는 기지개를 켜다가 여자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잡고 샤미센을 켜느라 손가락에 생긴 작은 못을 만지작거리며 졸려. 아직 새벽이잖아. 혼자 잘 잤어요? 여전히 수염을 안 기르셨군요. 그렇지. 요전에 헤어질 때 그렇게 말했었지. 수염을 기르라고. 어차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늘 푸르스름하게 깨끗이 깎으시네요. 당신도 늘 화장을 지우면 방금 면도한 듯한 얼굴이야. 볼에 다시 살이 오른 거 아니에요? 피부가 희니까 주무실 때 수염이 없으면 이상해요. 통통해요. 부드러워 보이잖아? 미덥질 못해요. 싫은걸.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게로군. 그래요. 하고 고마코는 방긋 웃음을 띠며 끄덕이더니 그 미소에 갑자기 불이 붙은 양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가락을 쥔 손에도 힘을 주며 벽장 속에 숨어 있었어요. 하녀가 전혀 눈치채질 못해요. 도대체 언제부터 숨어 있었지? 방금 하녀가 불을 가져왔을 때죠. 그러고는 다시 생각나 웃음이 그치지 않는 모양이었다. 문득 귓불까지 빨개지자 이를 얼버무리듯 이불자락을 쥐고 흔들며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추워. 하고 시마무라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여관 사람들은 벌써 일어났나? 몰라요. 뒷문으로 왔어요. 뒷문으로? 삼나무 숲을 헤치며 올라왔죠. 그런 길이 있나? 길은 없지만 가까워요. 시마무라는 놀라 고마코를 보았다. 제가 온 걸 아무도 몰라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지만 현관은 아직 닫혔어요. 정말 일찍 일어나는군. 간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비 온 거 알고 있나? 그래요? 저기 얼룩조리대가 젖은 게 바로 비 때문이었군요. 갈게요. 한 번 더 푹 주무세요. 일어나겠어. 하고 시마무라는 여자의 손을 잡은 채 기세 좋게 이부자리에서 빠져나왔다. 곧바로 창으로 다가가 여자가 헤치며 올라왔다는 근처를 내려다보니 관목류가 무성한 자락에 얼룩조리대가 사납게 퍼져 있었다. 그곳은 삼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언덕 중턱인데 창 바로 밑의 밭에는 무, 고구마, 파, 토랑 같은 평범한 야채가 아침 해를 받아 제각기 다른 이파리 색깔들이 마치 처음 보는 듯 새로웠다. 탕으로 가는 복도에서 지배인이 연못의 잉어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있었다. 추워진 탓인지 잘 안 먹네요. 지배인은 시마무라에게 말하며 번데기를 말려 부순 먹이가 물에 떠 있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고마코는 깔끔하게 앉아있다가 탕에서 나온 시마무라에게 이렇게 조용한 데서 바느질을 했으면. 방금 청소를 끝낸 방의 낡은 다다미 위에 가을 아침 햇살이 깊숙이 쏟아지고 있었다. 바느질 할 줄 아나? 그런 말은 실례예요. 형제 가운데 가장 고생했죠. 생각해보면 바로 제가 자랄 무렵이 집안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고 혼잣말을 하더니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고마짱 언제 왔어요? 하고 하녀가 묘한 표정을 짓더군요. 두 번, 세 번 벽장 속에 숨을 수도 없어 당황했어요. 갈게요. 바쁘거든요. 잠이 안 와서 머리를 감으려 했는데. 아침 일찍 감지 않고 마르길 기다려 미용사에게 갔다간 낮이 연회에 늦고 말아요. 여기도 연회가 있는데 어젯밤에야 겨우 알려주지 뭐예요. 딴 곳을 승낙한 뒤에는 올 수가 없어요. 토요일이라 너무 바빠요. 놀러 올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고마코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머리를 감는 것은 그만두고 시마무라를 뒤뜰로 이끌었다. 아까 그곳으로 몰래 들어왔는지 복도 아래에 고마코의 젖은 게다와 버선이 있었다. 그녀가 헤치며 올라왔다는 얼룩 조리대는 지나갈 수도 없어 밭을 따라 물소리 나는 쪽으로 내려가니 강기슬근 가파른 벼랑이었다. 밤나무 위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다. 발밑 풀숲에도 밤송이가 몇 개 떨어져 있었다. 고마코는 게다로 짓밟아 밤토를 꺼냈다. 알은 모두 잘 익었다. 건너편 기슭의 급경사진 산허리에는 억새 이삭이 온통 꽃을 피워 눈부신 은빛으로 흔들렸다. 눈부신 빛깔이긴 해도 마치 가을 하늘을 떠도는 투명한 허무처럼 보였다. 저기로 가볼까? 당신 약혼자의 무덤이 보이네. 고마코는 대뜸 몸을 일으켜 시마무라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손에 쥔 밤을 다짜고짜 그의 얼굴에 내던졌다. 절 놀리시는군요. 시마무라가 피할 틈도 없었다. 이마에서 소리가 나고 아팠다. 무슨 인연이 있다고 무덤을 보려는 거죠? 뭘 그리 화를 내나? 제겐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처럼 사치스러운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달라요. 누가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야? 하고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렇담 왜 약혼자니 뭐니 하는 거죠? 약혼자가 아니라고 요전에 충분히 말했잖아요. 잊었군요. 시마무라는 잊은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아드님과 제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한 번도 입 밖에 내신 적은 없어요. 그런 선생님의 심중을 아드님도 저도 어렴풋이 짐작은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어요. 따로 떨어져 지내왔어요. 도쿄로 빨려갈 때 오직 그 사람만이 배웅해 줬죠. 고마코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위독하다는데도 그녀는 시마무라에게 와서 밤을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릴 수 있다는 거죠? 하고 몸을 내던지듯 말한 적도 있었다. 더욱이 고마코가 마침 역에서 시마무라를 배웅하고 있을 때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요코가 데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코가 기어코 돌아가지 않은 탓에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어 한층 시마무라는 그 유키오라는 남자가 마음에 남아있었다. 고마코는 언제나 유키오 이야기를 꺼린다. 약혼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의 요양비를 벌기 위해 여기서 게이샤로 나선 것을 보면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밤토를 얻어맞고서도 화를 내는 기색이 없자 고마코는 잠시 의아해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듯 매달리며 정말 당신은 순진한 사람이군요. 뭔가 슬프신 거죠? 나무 위에서 아이들이 본다고. 알 수 없어. 도쿄 사람은 복잡해. 주변이 어수선하니까 마음이 흩어지는 거죠? 모든 게 흩어지고 말지. 이제 곧 목숨까지 흩어질 거예요. 무덤을 보러 가요. 글쎄, 그것 봐요. 무덤 같은 건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당신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군.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신경 쓰여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지금은 선생님도 함께 묻히셨으니까 선생님께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새삼스레 와볼 수도 없어요. 그런 건 염치 없는 짓이죠. 당신이 훨씬 복잡하군. 어째서죠? 상대방이 살아있으면 생각대로 분명히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죽은 이한텐 분명히 해두려는 거예요.
정적이 차가운 물방울이 되어 떨어질 듯한 삼나무 숲을 빠져나와 스키장 기슭의 선로를 따라가자 곧바로 묘지였다. 논두렁 둔덕 주변에 허름한 돌비석이 10개 남짓,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지장보살이 서 있을 뿐이었다. 꽃도 없었다. 그러나 지장보살 뒤에 낮은 나무 그늘에서 놀랍게도 요코의 가슴이 떠올랐다. 그녀는 순간 가면을 쓴 듯한 그 진지한 표정에 찌르듯 타오르는 눈으로 이쪽을 보았다. 시마무라는 꾸벅 인사를 하고 그대로 멈춰섰다. 요코, 일찍 왔구나. 난 머리를 매만지러. 하고 고마코가 말을 걸었을 때였다. 휙 불어닥친 시커먼 돌풍에 휩쓸려 날아갈 것처럼 그녀도 시마무라도 몸을 움츠렸다. 화물열차가 바로 곁을 스쳐갔다. 누나! 하고 부르는 소리가 요란한 울림 속에서 흘러나왔다. 검은 화물열차 문에서 소년이 모자를 흔들고 있었다. 사이치로! 사이치로! 하고 요코가 불렀다. 눈신호소에서 역장을 부른 그 목소리다. 들리지도 않는 먼 배에 탄 사람을 부르는 양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화물열차가 지나가 버리자 눈가리개를 벗은 듯이 선로 저편의 메밀꽃이 선명하게 보였다. 붉은 줄기 끝에 가지런히 꽃을 피워 참으로 고요했다. 뜻밖의 요코를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기차가 오는 것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는데 그런 기분마저 화물열차가 말끔히 날려버리고 지나갔다. 그런 뒤에는 차량 소리보다 요코의 목소리에 여운이 남아있는 듯 했다. 순결한 애정의 메아리가 들려올 것 같았다. 요코는 기차를 배웅하며 동생이 타고 있으니 역으로 나가볼까? 하지만 기차는 역에서 기다려주지 않을걸? 하고 고마코가 웃었다. 그러네. 난 유키오 씨의 성묘는 안 할 거야. 요코는 끄덕이고 잠깐 주저하더니 무덤 앞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을 모았다. 고마코는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시마무라는 눈을 돌려 지장보살을 보았다. 기다란 얼굴이 삼면에 있고 가슴에 합장한 한 쌍의 발 외에 양쪽으로 손이 둘씩 더 있었다. 머리를 올려야 해. 하고 고마코는 요코에게 말하고 마을 쪽으로 논두렁길을 걸어갔다. 나무줄기와 줄기 사이에 대나무나 나무막대를 장대처럼 몇 단이고 연결해서 벼를 걸어놓고 말리는, 그래서 마치 높은 벼단이 병풍을 세워놓은 듯 보이는 것을 이고장 말로 하테라고 부르는데, 시마무라가 지나가는 길에서도 농부가 하테를 만들고 있었다. 산바지 차림의 처녀가 허리를 살짝 비틀며 볕단을 던져 올리면 높이 올라가 있는 남자가 능숙하게 받아 훑어내리듯 반으로 잘라 장대에 걸쳐나갔다. 숙달된 무심한 동작이 흥겹게 반복되고 있었다. 귀한 물건의 무게를 어림하듯 고마코는 하테의 늘어진 이삭을 손바닥에 얹고 찰랑찰랑 흔들었다. 잘 익은 이삭은 만져도 기분이 좋아요. 지난해와는 비교가 안 돼요. 하고 벼의 감촉을 즐기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위로 참새떼가 낮게 어지러이 날아갔다. 모내기 인부 임금합의 90전, 하루 임금의 식사 제공, 여자 인부는 6할이라는 너덜한 벽보가 길가 벽에 남아있었다. 요코의 집에도 하테가 있었다. 도로에서 약간 옹폭한 밭 귀퉁이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마당 왼쪽 옆집의 흰 벽을 따라 심어진 감나무 위에 높다란 하테가 엮어져 있었다. 그리고 밭과 마당 사이, 즉 감나무 하테와는 직각으로 다시 하테가 서 있고 그 볕단 밑을 들어가는 입구가 맨 끝에 있었다.
멍석이 아닌 볕단으로 마치 간이극장을 꾸며놓은 것 같다. 밭에는 시들어가는 다알리아와 장미 앞에 토란이 튼튼한 잎을 뻗고 있었다. 잉어 연못은 하태 건너편이라 보이지 않았다. 작년 고마코가 살던 누에방 창문도 가려져 있었다. 요코는 화난 듯 꾸벅 인사를 하고는 벼이삭이 늘어진 입구로 돌아갔다. 이 집에 혼자 사나? 하고 물으며 시마무라는 다소 구부정한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고마코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 속상해. 머리 올리는 건 그만둘 테야. 당신이 괜한 말을 해서 저의 성묘를 방해한 거예요. 무덤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건 당신 고집 아닌가? 당신이 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이따가 시간 나면 머리 감으러 가겠어요. 늦어질진 몰라도 꼭 갈 거예요. 새벽 3시경이었다. 장지문을 세게 밀어젖히는 소리에 시마무라가 눈을 뜨자 고마코가 가슴 위로 털썩 길게 쓰러지며 온다고 했으니 왔어요. 이봐요. 온다고 했으니 왔잖아요. 하고 배까지 일렁일 정도로 가쁜 숨을 쉬었다. 되게 취했군. 이봐요. 온다고 했으니 왔잖아요. 그래, 왔어. 여기로 오는 길 안 보여. 안 보여. 아, 답답해. 그래도 용케 언덕을 올라왔군. 몰라. 이젠 몰라. 하고 고마코가 한껏 뒤로 몸을 젖혀 나뒹구는 바람에 시마무라는 묵직하니 눌린 채 답답해져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라 휘청거리며 다시 쓰러졌다. 머리가 뜨거운 것에 닿아 깜짝 놀랐다. 불덩이 같잖아. 바보로군. 그래요? 불베개에 댈 테니 조심하세요. 정말이야. 하고 눈을 감자 그 열이 머리에 온통 퍼져 시마무라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마코의 거친 호흡과 함께 현실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마치 그리운 회한을 닮아 다만 이제 편안하게 어떤 복수를 기다리는 마음과 같았다. 온다고 했으니 왔어요. 하고 고마코는 오직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왔으니 이제 가야죠. 머리를 감을 거예요. 그리고 겨우 엉거주춤 일어나 물을 연거푸 들이켰다. 그런 몸으로는 갈 수 없어. 갈래요. 동행이 있어요. 목욕 도구를 어디에 뒀담? 시마무라가 일어나 전등을 켜자 고마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타다미에 푹 엎드리고 말았다. 싫어요. 베레가 동그란 화려한 모슬린 겹옷에 까만 옷깃이 달린 잠옷을 입고 폭 좁은 속띠를 메고 있었다. 그래서 속옷깃은 보이지 않고 맨발 끝까지 취기가 돌아 숨듯이 몸을 웅크린 모습이 이상스레 귀여웠다. 목욕 도구를 내던졌는지 비누며 빗이 마구 흩어져 있었다. 잘라줘요. 가위를 가져왔으니까. 뭘 자르려는 거지? 이걸 말이에요. 하고 고마코는 머리 뒤로 손을 내밀며 집에서 머리끈을 자르려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걸 부탁하러 여기에 들른 거예요. 시마무라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들추고 끈을 잘랐다. 하나가 잘릴 때마다 고마코는 머리를 흔들어 내리며 다소 진정되어 지금 몇 시죠? 벌써 3시야. 어머, 그렇게나?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꽤나 많이도 묶었군. 그가 잡고 있는 다리 부리깨가 뜨거웠다. 벌써 3시예요? 객실에서 돌아와 쓰러진 채 잠들었었나 봐요. 친구와 약속을 해놔서 절 부르러 왔었어요. 어딜 갔나 궁금해할 거예요. 기다리고 있나?
공동탕에 들어가 있어요. 3사람. 객실이 6인데 4개밖에 돌지 못했어요. 다음 주는 단풍으로 바빠요. 고마워요. 하고 풀린 머리를 빗으며 얼굴을 들어 눈부신 듯 웃음을 짓고서 몰라요. 이상해. 그러고는 당황해하며 다리 꼭지를 집어들었다. 친구들한테 미안하니까 갈게요. 돌아올 땐 들르지 않을래요. 길이 보이나? 보여요. 그러나 옷자락을 밟고는 휘청거렸다. 아침 7시와 한밤 3시. 하루에 2번이나 이상한 시간에 틈을 내어 왔다는 것을 떠올리자 시마무라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